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방송 장악에 나섰습니다. 미 연방 자금 지원을 받으며 비영리 방송국을 총괄하는 USAGM, US Agency for Global Media 회장의台湾계 친중파를 앉혔습니다. USAGM은 VOA와 Radio Free Europe, Radio Free Asia 등 비영리 방송사를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USAGM은 사내 방송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라는 미국의 가치관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반공 이데올로기를 공산국가에 전파했고, 냉전 이후에는 중공과 북한, 쿠바, 중동 등을 상대로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바이든은 USAGM을 장악하고 그 산하 방송국에 대해 대대적인 인사학살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겨우 바꿔놓은 미국의 소리 VOA가 다시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가 아니라 중공의 마이크라 불렸던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4년을 거의 소모한 끝에 겨우 고위층을 공화당 친화적인 인사로 바꾸는데 바이든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바이든 취임 이틀이 되자 VOA를 관장하던 고위층 2명이 모두 쫓겨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에서 임명된 USAGM의 회장 마이클 팩을 바이든이 취임 첫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VOA에서 40년을 근무한 중국계 짜오 커루를 앉혀 미국의 대외 방송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틀째 되는 날 USAGM의 새 수장이 된 짜오 커루는 트럼프가 앉혔던 VOA 사장 로버트 라일리와 부사장 엘리자베스 로빈스를 몰아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20년 12월 USAGM의 마이클 팩이 임명한 지 2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쫓겨난 겁니다. 트럼프 시절 VOA는 골수 친중파인 아만다 베넷이 오랫동안 쥐고 흔들었습니다. USAGM을 점령한 중국계 짜오 컬루는 VOA 새 사장의 이 방송사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지냈던 요란다 로페즈를 앉혔습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중공의 대변인이 된 VOA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 했지만 민주당이 4년 동안 온갖 법적 장애물로 방해하는 바람에 2020년 12월에야 겨우 성공했습니다. 상원에서 계속 인사를 무산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밀어서 겨우 VOA 사장이 됐던 로버트 라일리는 상원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물러나겠다고 항변했지만 VOA 경비요원 2명에 의해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USAGM을 임시로 맡은 짜오 콜로는 쿠바를 상대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Office of Cuba Broadcasting, 쿠바 방송의 제프리 샤피로도 쫓아냈습니다. 제프리 샤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수석 전략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의 맹우입니다. 바이든이 앉힌 VOA의 사장 짜오 콜로는 타이완 출신입니다. 타이완 정치대학 신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켄트 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VOA에서 홍콩을 주로 취재했습니다. 그녀는 VOA 사장이 되자마자 유럽, 아시아, 중동 방송의 책임자를 모두 해고했습니다. 이 세 지역의 책임자는 임명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했던 여러 노조들이 이제 자신들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 첫날 키스톤 XL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취소한 조치가 바로 노조의 일자리를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엘버트주와 파이프라인을 공유하는 TC 에너지는 42,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바이든이 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를 당선시켜 노조의 목소리를 내자고 선거 기간 동안 선동했던 북미 노조는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지만 늦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포괄하는 북미 국제노조는 바이든이 양질의 일자리를 중산층으로부터 빼앗아갔다면서 아주 모욕적이고 실망스러운 조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노조는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바이든이 노조원들의 생활 기반을 파괴했다면서 이에 맞설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이든을 지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고 한 줌에 불과한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에게 영합하기 위해 파이프라인 사업을 철폐했다는 점입니다.
노조뿐 아니라 바이든의 낙관적이었던 인디언 부족들도 뒤늦게 속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의 인디안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도 바이든의 키스톤 엑셀 사업 취소와 60일 동안의 셰일가스 채굴 허가 금지 조치가 경제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타주 인디언인 덩컨은 워싱턴 DC에 서한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바이든의 조치는 인디언의 경제 주권, 자결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사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언이 사는 지역은 연방의 공공부지가 아닌데 왜 자의적인 결정을 내렸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또 텍사스주처럼 셰일가스에 의존하는 뉴멕시코주도 바이든의 경제 파괴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치의 메커니즘은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건설 취소 조치가 환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민주당 후원자에게 떡고물을 안겨주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캐나다산 석유를 수입하게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아닌 비용이 비싼 방식으로 운송한다는 겁니다. 철도로 운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워렌 버핏이 소유하는 철도 라인을 이용하게 될 것이란 견해입니다. 트루도가 바이든의 조치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지만 서로 짜고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회사 파워디 퓨처 회장 데니얼 터너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원유의 가격이 비싸져 미국이 결과적으로 적게 수입하면 캐나다는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중공에 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하루 평균 1000만에서 1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미국에 팔 원유가 줄면 그만큼의 분량을 중공에 공급하게 될 거란 계산입니다. MIT 총장 라파엘 라이프를 포함한 100명의 교수진들이 중공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천강 교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성명을 냈습니다. 미 법무부가 천강을 기소한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강은 중공의 남방과기대로부터 1900만 달러를 받는 등 모두 2900만 달러에 달하는 외국의 연구 자금을 받고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IT 총장 라파엘 라이프는 MIT와 남방과기대 협력은 학교 차원에서 승인한 것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천강이 왜 연구자금 신고를 누락했는지와 그가 인민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MIT 교수진들은 우리 모두가 천강이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하버드 대학 응용과학학부 수어즈강 교수가 교수들의 단체 행동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역시 중공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하버드에서는 나노테크의 권위자인 찰스 리버 교수가 천인 계획에 연루돼 역시 중공의 자금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2020년 12월 중공의 대학 캠퍼스 침투 상황에 대해 강연을 한 장소는 조지아텍이었습니다. MIT가 친중파 학자들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MIT를 비롯해 하버드, 예일 등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붉게 변했습니다. 돈을 받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공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학자를 사면하라는 단체 행동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공산주의 침투에서 자유로운 곳이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텍사스의 대학들입니다. 텍사스의 몇몇 대학들은 우파 캠퍼스를 표방하면서 좌파 사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누락했던 중공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징의 대표적 번화가 왕푸징입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모두 우한 폐렴 감염 여부를 가리는 RNA 검사를 받기 위해 늘어선 겁니다. 왕푸징이 이 정도면 중난하에도 이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베이징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똥청구 시청구 주민에 대해서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모두 RNA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은 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차오양구는 물론이고 북쪽의 순이, 서쪽의 하이디엔 등 전 지역이 우한 폐렴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전체가 난리통입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폐렴 창궐 초기에 살벌한 풍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황푸구의 허난루, 부저울루 일대는 방역 요원들이 경계선을 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동네 주민 전원에 대해 RNA 검사를 하는 한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흰색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로를 블록채 차단하고 접근하는 이들을 소산시키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모두 4개 구에서 우한 폐렴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 비즈니스 빌딩에서 슈퍼 전파자가 나와 접촉자 수백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슈퍼 전파자는 피아노 강사로 100명의 학생을 포함한 40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헤일롱장, 허베이, 상하이 등 곳곳에서 우한 폐렴 초기에 발생했던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귀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공동체가 봉쇄되고 개별 가옥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얼빈시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 모두가 버스에 실려 격리됐습니다. 하얼빈시 컨벤션 센터 내에는 RNA 검사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지린성의 통화시는 도시 전체에 대해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자가 격리를 하라면서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거리는 이따금 지나가는 차량이 눈에 띌 뿐 인적은 아예 끊겼습니다. 혹한 속의 사람들이 RNA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고 확진자가 나온 가옥에는 봉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수자庄시 외곽에는 방대한 규모의 빵창 의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그랬던 것처럼 1월 초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속도전으로 수많은 임시 수용시설을 지었습니다. 1천채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겨울 중국인들은 혹한에다 우한 폐렴 그리고 식료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요 식자재 가격이 많게는 80%나 올랐습니다. 중공의 사정은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